제1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는 장례식장.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풍경을 주로 보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지고 슬픔에 잠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남은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그림을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한 기회로 다녀온 두 곳의 장례식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특실이었습니다. 고인은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서울 변두리에 30억 원짜리 건물을 남기신 80대 어르신이셨습니다. 자식 농사도 잘 지으셨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죠. 큰아들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임원이고 둘째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문객들이 육개장을 먹는 식당 바로 옆방, 상주들이 쉬어야 할 그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형이 5년 전에 사업한다고 아버지한테 가져간 현금이 얼마야? 그건 증여 아니야? 그걸 왜 이제 와서 계산해서 빼? 야, 웃기지 마라. 너는 의대 다닐 때 들어간 학비랑 유학비가 얼만데? 아버지가 너한테 쓴 돈이 내 2배는 될 거다. 이제 와서 똑같이 나누자고? 양심이 있어라. 그만들 못해? 아버지 가시는 길에 이게 무슨 추태야? 동서도 가만히 있어요. 당신네가 가져간 아파트 전세금 내가 모를 줄 알아? 고인의 영정사진은 온화하게 웃고 계신데 상주 완장을 찬 자식들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까지 가세해서 멱살잡이 직전까지 간 그 상황. 조문객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법정에서 소송 중입니다.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천만 원을 쓰면서 부모가 남긴 유산을 서로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장례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남기신 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남을 정도의 약간의 예금.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밤, 3남매가 빈소 한 구석에 둘러앉아 고인의 낡은 수첩을 돌려보고 있더군요.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그 수첩에는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큰아들아, 너는 장남으로서 그동안 제사 지내고 집안 대소사 챙기느라 고생이 많았다. 얼마 안 되지만 이 예금 통장은 네가 가져가서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거라. 우리 둘째야, 네가 나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느라 휴가도 못 가고 고생 많았다.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남은 것은 네 몫이다. 고맙다. 그리고 막내야, 너는 아직 공부 중이니 내가 들어둔 연금을 받아서 남은 학비에 보태라. 끝까지 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글을 읽는 자녀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누구 하나 왜 형만 더 줘? 왜 나는 이것뿐이야?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다 가셨네. 언니, 아버지 뜻이니까 언니가 이거 가져가. 나 괜찮아. 이 가족에게 유산은 싸워서 쟁취해야 할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사랑이자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집안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의 액수일까요? 자식들의 인성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정리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상속 분쟁은 재벌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지 우리 집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하지만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어나는 상속 분쟁의 70% 이상은 유산이 50억, 100억인 부자가 아니라 딱 집 한 채, 예금 조금 남기신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눌 게 적을수록 그 작은 몫이라도 챙기기 위해 혹은 그동안 쌓였던 형제 간의 서운함이 폭발하면서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부모가 형제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설마 내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겠어? 라고 믿고 침묵하는 순간 그 침묵은 자식들에게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번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보려 합니다. 내 자식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믿으시죠? 네, 자녀분들은 착합니다. 효자입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가 개입되고 각자의 생활고가 겹친 복잡한 상황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 이 돈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지 아니면 형제 간 의를 끊는 칼이 될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녀와 돈, 그리고 여러분의 품격까지 지키는 현명한 마침표 찍는 법, 그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제1장, 서투른 중녀가 부르는 비극. 효도계약서를 아시나요? 요즘 경로당이나 동창회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 꼭 한 번쯤은 나옵니다. 야, 김영감네 이야기 들었어? 미리 재산 물려줬더니 세금도 아끼고 며느리가 고맙다고 매주 반찬해 온다더라. 그러면 옆에서 다른 친구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박신혜는 집 명의 넘겨주자마자 아들놈이 발길 뚝 끊었대. 지금 경로당에 나와서 밥 얻어먹잖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내 친구 김영감 말이 맞을까요? 박씨 말이 맞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서 주면 상속세가 엄청 나와서 나라의 반을 뺏긴다는데 살아있을 때 조금씩 줘야 하나?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게 뼈있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내 노후 자금, 내 병원비, 그리고 내 장례비까지 다 계산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기지 마십시오. 세금 좀 아끼려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10년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말이 바뀌었습니다. 미리 준 재산에 효자 없다라고요.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 실제 있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명으로 부산에 사셨던 이순자 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30대에 남편을 잃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비린내 난다고 구박받아가며 모은 돈으로 4층짜리 상가주택 하나를 장만하셨죠. 월세 받아서 생활비 쓰고 가끔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다니며 내 인생 이제 폈다 생각하며 여유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사업하던 착한 아들이 불쑥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는 며칠을 끙끙 앓는 겁니다. 할머니가 묻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이 건물 담보로 대출만 좀 받게 해주시면 제가 금방 일으켜 세워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끔찍하게 모실게요. 아들의 눈물에 천하의 이 할머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 죽으면 다 네 건데 죽어서 주나 살아서 주나 매한가지지. 할머니는 결국 인감도장을 꺼내주셨고 건물의 명의는 아들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용돈도 꼬박꼬박 200만 원씩 들어오고 며느리도 매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2년째부터 아들 전화가 뜸해집니다. 어머니, 이번 달은 거래처 수금이 안 돼서 용돈을 좀 늦게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러다 3년째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결국 망해버렸고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그 상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할머니. 아들 내외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 갈 곳이 없어서 구청에서 연결해준 좁은 단칸방 월세로 밀려나셨습니다. 겨울에 난방비 아끼느라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며 밤마다 가슴을 치며 우십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 도장만 안 찍어줬어도 내 노후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드라마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내 자식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효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들의 사업이 망하는 건 효심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녀가 실직하거나 며느리나 사위가 아프거나 손주 유학비가 급해지면 부모에게 주던 용돈부터 줄이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다. 얘야, 나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돈 좀 다오. 보청기가 고장났는데. 처음엔 자식도 기꺼이 드립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자식도 사람인지라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는 짐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늙어서 짐덩어리 취급을 받는 그 서러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과 노후 설계 전문가들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정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안전장치를 거십시오. 이른바 효도계약서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지금 에이, 야박하게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약서냐, 정 떨어지게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못 믿어서 쓰는 불신의 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약속의 문서입니다. 계약서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서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첫째, 이 아파트를 아들 혹은 딸에게 증여한다. 둘째, 그 대신 아들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매월 말일에 생활비로 150만 원을 부모의 계좌로 송금한다. 셋째,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위사항을 3회 이상 어길 시 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조건 없이 반환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각서 한 장 없이 아들이 잘 모시겠다는 말만 믿고 재산을 다 넘겨줬다가 자식이 나몰라라에서 소송을 건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졌습니다. 법원은 이미 넘겨준 재산은 조건 없는 선물로 본다.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효도 계약서를 쓴 경우는 다릅니다.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당당하게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식에게는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재산을 다시 뺏길 수도 있구나 하는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에게는 혹시라도 자식 사업이 잘못되거나 마음이 변하더라도 최소한 내 노후는 지킬 수 있다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녀에게 비굴하지 않은 부모,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부모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재산 꽉 쥐고 계십시오. 그래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슬프지만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자 남은 생을 지켜줄 존엄 그 자체입니다. 제2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지혜. 자, 1부에서 생전에 내 재산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떠난 뒤를 생각해봐야겠죠? 유언장.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어르신이 손사래를 치십니다. 에이, 재수없게 무슨 유언장이냐. 아직 정정하다. 나는 물려줄 것도 별로 없다.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무슨 유세를 떠냐? 하지만 여러분, 유언장은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회장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집 한 채, 땅 조금 있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은 수십 명의 변호사가 알아서 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주지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정리해두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썼다는 것과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병상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비장하게 말하죠.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집은 막내에게 준다. 그러고 눈을 감습니다. 자, 이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99% 무효입니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아주 까다롭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이 확실하니까 인정해주자? 법원에서는 안 통합니다. 형식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무리 고인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이라도 가차없이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기막힌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사시던 70대 자산가 박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아주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싸움 할까봐 미리 자필 유언장을 완벽하게 작성해서 금고에 넣어두셨습니다. 첫째에게는 상가 건물을, 둘째에게는 주식을 준다. 내용도 아주 공평했습니다. 도장도 인감도장으로 꽝 찍으셨고요. 그런데 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법원은 이 유언장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식들은 난리가 났죠. 도대체 왜였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주소 때문이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유언장에 주소를 쓸 때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라고만 쓰셨습니다.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를 안 적으신 거죠. 법원은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번지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겼으므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니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자식들은 내가 더 갖겠다며 소송전을 벌여 그 많던 재산을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했습니다. 성북동 자택에서 딱 이 7글자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변호사 없이도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라도 꼭 따라해 보십시오. 이름하여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첫 번째, 전문 자필입니다. 절대 컴퓨터나 타자기로 치시면 안 됩니다. 글씨가 아필이라서 컴퓨터로 치고 도장만 찍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변호사가 써준 문구 그대로 복사하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마침표까지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쓰셔야 합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필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작성 연월일입니다. 2026년 2월 17일. 이렇게 연, 월, 일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그냥 2월의 어느 맑은 날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쓰시면 무효입니다. 만약 유언장을 여러 번 썼다면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유언장이 진짜 유언장이 됩니다. 세 번째, 주소입니다. 박 회장님이 실수하신 그 부분입니다. 우리 집에서, 병원에서 안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아파트라면 몇 동 몇 호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요즘은 도로명 주소로 적으시면 가장 확실하겠죠? 네 번째, 성명과 날인입니다. 이름을 정자로 쓰시고 그 옆에 도장을 찍으십시오. 인감도장이면 가장 좋지만 막도장도 괜찮습니다. 도장이 없다? 그럼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지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단 주의하세요. 싸이명은 안 됩니다. 외국은 서명이 통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언장에 서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도장 아니면 지장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의 명확성입니다. 큰아들은 고생했으니 넉넉히 주고 둘째는 시골 땅을 준다. 이건 자식들에게 싸우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넉넉히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시골 땅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아파트 101동 505호는 장남에게 상속한다. 국민은행 계좌번호 123-45678의 예금 전액은 차남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나 통장을 옆에 두고 보고 베끼듯이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5가지를 다 지키는 분이 의외로 적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이 잠든 후에 조용히 책상에 앉아 연습 삼아 한번 써보십시오. 유언장은 죽음의 문서가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는 가장 법적인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한 장의 편지가 훗날 여러분이 떠난 자리를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밤 내가 눈을 감는다면 장례식장에서 가장 서럽게 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식들일까요? 손주들일까요? 아니요, 바로 평생을 함께한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고 결국 내 마지막 기저귀를 갈아줄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참 비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배우자가 흘리는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장례식장에 찾아온 자식들이 이런 말을 꺼낸다면 어떨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 이 큰 집 정리하시죠.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잖아요. 저도 이번에 아이들 유학비 때문에 좀 급해서요. 아버님,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상가 법대로 나누면 저희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시죠? 저희는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설마 내 자식들이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게 드라마 속 악역들의 대사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상속팀에 매일같이 접수되는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아파트는 오롯이 아내의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법정 지분대로라면 아내가 1.5, 자녀들이 1씩 가져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에게 쫓기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면, 그 자녀의 목대에 압류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식 빚 때문에 노년에 내 집에서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만큼은 무조건 배우자에게 다 줘라. 자식들에게 미리 선언하십시오. 너희는 젊으니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너희 어머니 이 집 없으면 길거리에 낳는다. 유언장에도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무슨 아파트는 배우자 김말순에게 단독 상속한다. 나머지 현금성 자산만 자녀들이 나눈다. 이것이 남겨진 배우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짝꿍이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다 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애 마지막 프로포즈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니어 세대의 뜨거운 감자, 황혼 재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사별하거나 이혼 후 뒤늦게 좋은 짝을 만나 여생을 함께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을 일입니까? 고독사도 예방하고 서로 의지도 되고요. 하지만 자녀들 입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새어머니, 새아버지를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슬프게도 상속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재혼한 배우자는 자녀들과 똑같이, 아니 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늦게 들어온 새어머니가 다 가져가냐며 반발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재혼한 배우자가 전혼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재산이 그쪽 집안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하실 때는 혼전 계약서를 쓰시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친자식들에게 상속한다. 단, 내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이 집에 5년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않기로 미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합의를 해두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자식들과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리,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랑에도 계산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제3부,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자, 이제 이 오디오북에서 가장 골치 아프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을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유류분과 기여분입니다. 나는 큰아들은 꼴도 보기 싫다. 도박으로 내 재산 다 날려먹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 그러니 내 전 재산은 나 늙어서 똥오줌 받아낸 막내딸에게 다 주고 싶다. 가능할까요? 심정적으로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바로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유류분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목뒤입니다. 여러분이 유언장에 큰아들 한 푼도 주지 마라 라고 빨간 펜으로 써놓고 가셔도 큰아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싫어했어도 나는 법적인 자식이다. 내 몫의 절반은 내놔라. 이게 바로 그 지긋지긋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효녀인 막내딸은 아버지 병수발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시집도 늦게 가면서 고생만 했는데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불효자 오빠가 나타나서 내 돈 내놔라 하며 소송장을 내미는 꼴을 봐야 하니까요. 실제로 법원 복도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가 네가 자식이냐 인간이냐 하는 절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이 그렇다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여분이라는 방패가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내가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했으니 내 몫을 더 인정해달라는 권리입니다. 유류분 소송이 창이라면 기여분은 이를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주말마다 찾아가서 밥 먹었다, 김장 때 가서 도왔다, 매달 용돈 30만원 드렸다, 이 정도로는 법원에서 기여분 인정 못 받습니다. 법원은 냉정합니다.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라고 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특별한 기여란 이런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장기간 간병을 했다. 부모님 집 살 때 내 돈을 보탰거나 대출금을 대신 갚아드렸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내가 직접 수가를 들었다. 자, 그렇다면 효자 효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나중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증거를 남기십시오. 법원은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 믿습니다. 지금 당장 서랍을 열어 노트를 하나 꺼내십시오. 그리고 간병일지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어머니가 밤새 기침이 심하셔서 응급실에 다녀왔다. 병원비 15만원 결제함. 2026년 3월 1일 아버지 물리치료 때문에 연차를 쓰고 병원에 모셔다 드림. 이렇게 날짜와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두고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간병인 비용 이체 내역을 풀로 딱딱 붙여두십시오. 심지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부모님이 우리 딸 고생했다 라고 말하는 음성녹음이나 동영상도 좋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수첩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신 뒤 법정에서 막내딸을 지켜줄 수천만원, 수억원짜리 변호사가 됩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10년치 간병일지를 들이밀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끼리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상속전쟁입니다. 미리미리 증거를 챙겨두는 것, 그것이 효자 자식을 지키고 불효자에게 뺏기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법원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부모님이 미리미리 코치해 주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돈 이야기, 법 이야기, 그리고 싸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좀 지끈거리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골치 아픈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 싸움과 원망 대신
추억과 사랑만이 남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훗날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유산 문제로 자식들이 멱살 잡게 만든 어리석은 부모?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현명하고 깔끔했던, 그래서 더 그리운 존경스러운 어른? 인생이라는 긴 소풍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눈빛, 함께 먹었던 밥 한 끼의 온기, 그리고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숙제 하나를 내드리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밤 가족들이 다 잠들면 조용히 식탁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맨 위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재산 목록을 적는 것도 좋지만 그 옆에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등기부 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그 돈에 담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이 땅은 내가 젊은 날 너희들 학비 대려고 점심 굶어가며 지킨 땅이다. 그러니 팔아서 쓰기보단 너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딸아, 이 통장의 돈은 네가 시집갈 때 이불 한 채라도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모은 것이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엔 평소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꼭 적어주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편지 한 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정확하게 작성된 유언장 한 장.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더 홀가분하고 더 뜨겁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짐을 미리 싸둔 여행자가 떠나는 날 아침에 허둥대지 않고 창밖 풍경을 즐길 수 있듯이 말이죠. 소풍 왔던 세상,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깊은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온전히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